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고려 경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49쪽에서 고려의 경제 정책하고 이거는 그냥 개관을 하는 거야, 개관.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고려 수치제도와 재정 운영 있죠? 이 두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경제 정책 보면 거기 농업 중심의 경제라고 돼 있죠? 그거 당연히 줄쳐 놓으세요. 자,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고려는 무슨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자급자족도 써놓고 자급자족을 위주로 하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고려만이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 이건 기본 틀이에요. 우리나라 기본 틀이. 그래서 자급자족 중심으로 목적으로 하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 자급자족의 반대말은 무슨 예를 들어서 소득을 올리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그게 아니다. 자급자족. 그다음에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농업이 가장 중시됐겠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요. 거기 농업 장려와 농민 보호책 있죠? 그 부분을 좀 제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 나머지 부분은 또 강론에서 또 볼 거거든. 자, 그래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책은 농업에 관한 정책일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을 장려하고 권농책을 실시하고 그래서 농업이 발달해야 농생산력이 늘어나겠지. 농업 생산력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 백성의 대부분이 바로 농민이겠죠. 백성의 대부분 농업 중심의 경제니까 백성들의 대부분은 농민이고 상인이나 수급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농민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백성의 대다수이기도 하고 농업을 짓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농업장려책과 농민안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또 조금 더 이해하려면 국가가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국가 재정.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국가 재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는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재정. 그럼 보통 국가 재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지. 세금. 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국가 재정은 주로 농업에서 국가 재정을 대부분을 충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농업은 세금 내는 것과 관련 있고 농민들도 그래서 수치 제도를 마련하는 거고 일단 수치 제도를 마련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로 수치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농업 장려하고 농민 안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구체적인 뭐다? 고려시대 농업 장려책하고 농민 안정책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거를 이제 지문 정리만 하시면 돼. 이것도 OX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연필로 성종, 원구, 하늘의 제사, 사직, 토지신과 오곡의 신, 제사, 성종, 두 번째 줄, 적전, 또 성종, 무기를 걷어들여 농기구로 만들어 보급.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성종이라고 해도 되고 고려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농사가 중요하다.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구와 사직, 원구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야.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원구와 사직을 세우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토지신과 곡식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 자, 그 다음에 농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친히 토지를 경작하기도 했다. 그걸 적전이라고 한다. 적전. 그 다음에 뭐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 돼. 그리고 왕은 성종으로 가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농번기에 농민을 자벽에 동원하지 못하게 함. 줄. 농번기는 한참 일할 때죠. 일할 때는 농민들을 함부로 동원해서 일을 안 시켰단 말이야.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해, 조세와 부역 감면, 면제법. 자, 재해를 입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면제법. 연필로 다 줄쳐놓으세요. 이자가 원고가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여 고리대 피해를 막고자 함. 거기다 줄쳐놔. 그래서 이거는 대충 고려시대에도 농민들이 고리대 피해를 입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리대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가 원곡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개간한 땅, 이건 개간장려야. 일정 기간 면세. 개간한 땅, 황무지를 개간을 했다면 그 땅에 대해선 일정 기간 또 세금을 면제 주거나 일부 주인이 없는 땅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도 했어.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장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 자, 그래서 이거 모두 지금부터 읽은 거 모두 다 무슨 정책이다? 제목이 뭐다? 농업장려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당연히. 그거보다 더 상위의 목적은 뭐다? 국가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읽으세요. 기타, 이게 가장 중심인 거고, 이 정책이. 기타, 상업과 수공업에 대해서. 상업은 시전과 경시서 줄. 어디에? 개경의 줄. 수도인 개경의 시전. 점포야, 점포. 장사하는 곳. 시전. 그 다음에 경시서는 이거는 개경의 상행위를 통제하는 기구야. 자, 신라로 말하면, 삼국시대로 말하면 지중왕 때 경주에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했다.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지. 자, 줄.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다. 곡물이나 산별 대신해서 쇠, 구리, 은, 종이 등 줄. 자, 그래서 고려시대 상업은 더 강론해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뭐 어려울 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돼. 자, 수공업은 물건 만드는 건데, 자, 수공업의 종류 줄 쳐놓으세요. 관영줄, 소줄, 사원줄, 민간줄, 이렇게 세로로 먼저. 자, 그래서 고려시대 수공업의 종류는 뭐가 있다? 관영 수공업도 있고, 소수공업도 있고, 사원 수공업도 있고, 민간 수공업도 있다. 네 가지. 그리고 자, 관영 수공업은 뭐다? 관청의 기숙사를 소속 줄,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줄. 자, 이게 관영 수공업이야. 자,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 등은 주로 장인들,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정부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수공업. 이를 관청 내지는 관영 수공업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소수공업은 소외 주민들. 요거는 특히 더 알아놔야지. 별표 쳐놓고. 고려시대에는 일반 군영과 별도의 향부곡소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차별받습니다. 자,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한다 그랬지. 그래서 소외 주민들이 하는 게 수공업이지. 수공업. 그래서 소수공업. 금은 철구리 등 광물과 먹자, 생강 등 그거 줄쳐놓으세요. 곡물로 징수. 곡물에다 줄쳐놔. 곡물. 자, 그 다음에 이건 물건이잖아. 물건은 곡물이라는 이름으로 걷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시대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했다. 지하자원, 광물, 먹차, 생강 등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읽으세요. 그거를 국가에 어떻게 뭘로 바쳤다? 곡물로 바쳤다. 곡물에다 줄. 밑에다가 일반 군현민만큼일까?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일까? 더 많은 곡물 이렇게 나와야 돼. 더 많은 곡물.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 사원 수공업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민간 수공업은 그냥 민간에서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그렇게 됐지.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과 소수공업 발달.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자, 고려시대 수공업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가 위주로 발달했다?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 그 줄. 근데 후기에는 후기 줄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 발달. 그거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수공업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발달한 건 뭐야?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 중심. 근데 점차 이런 얘기가 나왔어. 점차 아니면 그냥 후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사원이나 민간수공업이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유통경제는 부진. 자, 이건 기본적으로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기타 이거 외에 유통경제는 전체적으로는 농업에 비해서는 부진했다는 얘기고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농업 중심의 경제 해가지고 농업 장려하고 농민 보호책 있죠. 그래서 그걸 별표 쳐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 있지. 열심히 OX 정리만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그리고 조금의 의미를 한다면 전체를 생각하고 이거는 무슨 정책이다? 당연히 농업 장려 농민 보호책이다. 근데 더 거시적인 목표를 찾는다면 이걸 통해서 이게 잘 돼야 세금이 많이 거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고 그래야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150조. 그래서 고려 수치제도와 재정운영. 자, 여기서는요 주로 이 수치제도와 관련되는 거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별표.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야? 수치제도에 대해서 하는 거야. 수치제도, 세금 걷는 거. 수치제도. 수치제도는 세금을 걷는 거지 뭐. 그래서 거기 위에 읽어보시면 조세, 공납, 역은 주로 누가 부담했다? 주로 농민들이 부담. 그러나 기타부터 기타 어민과 상인에게도 어염세나 상세, 징수 자, 그래서 이 수치제도를 정비하는 건데 수치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다? 조세. 그 다음에 공물을 납부하는 거, 공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역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역. 조세, 공물, 역 이렇게. 그래서 이 조세, 공물, 역은 가장 기본적인 수치제도고 이것의 주 담당 측은 누구다? 농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면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조세, 공물역 이렇게. 그래서 주 담당 측은 누구지만 농민이다. 주 담당 측은 농민이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농민들이 주로 조세, 공물, 역의 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기타 누구한테도 세금을 걷었다? 상인한테도. 그 다음에 어민한테도 기타 세금을 걷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잘하는 거야. 먼저 조세에 대해서. 자, 조세는 어떤 세금을 말한다?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해놓으십시오. 토지에 부과하여 공물을 징수, 줄쳐놔. 일명 토지세라고 하는 거지. 일명 토지세라고 한다. 무엇을 걷는 거다? 곡식. 농사지은 곡식을 걷는 거야. 그래서 토지에 부과해서 곡물을 걷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조세라고 한다. 그럼 뭐가 어떤 상황이 돼야지 조세가 많이 거치겠어요? 농사 짓는 토지가 많이 늘어나야 황무지를 막 개간하고 그래서 결국 농토가 늘어나야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이 가을에 생산돼야 이게 많이 거치는 거지.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토지세 곡물이다. 두 번째, 그런데 고려시대는 조세는 거기서부터 토지를 농가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곡물을 징수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근데 이때 고려시대 조세를 부과할 때 토지에 부과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토지를 뭐의 정도에 따라서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나눴다? 3등급. 그래서 3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걸 전품 3등법이라고 한다. 전품 3등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전품은 토지의 등급을 말하는 거야. 전품 몇 등급? 3등급.
그래서 6 아닙니다. 6등급 이러면 안 됩니다. 3등급. 그래서 그거 줄. 두 번째, 고려시대 백정. 자, 백정도 줄 쳐놔. 자,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을 말하는 거야. 백정, 농민. 민전 줄. 생산량의 10분의 1 줄. 그래서 이거는 수조율이야. 뭐냐면 조세율. 그래서 곡식을 걷는데 그럼 얼마나 걷느냐? 뭐 무한정 걷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놓는 거지. 생산량의 10분의 1만 내라. 그래서 결론, 조세는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동그라미 10분의 1 법으로 정해놨다. 법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고려시대 농민이 뭘 경작하면? 민전이라고 그랬지? 그 줄쳐놓으라고 그랬죠? 민전은 백정들의 사유지를 말하는 거야. 자, 고려시대 농민들은 자영지, 사유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고려시대에 민전을 경작하는 경우는 몇 분의 몇으로 간다? 10분의 1.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뭐냐면 공전 줄, 국가나 관청 소유 토지까지 줄, 4분의 1 줄, 사전 귀족의 토지 줄, 2분의 1 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건 구체적으로 나와 문장이. 자, 고려시대 농민들이 민전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조세로 바쳤다? 10분의 1로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고려시대 모든 농민들이 다 민전을 경작하지는 않거든.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 거야, 뒤에 있는 거.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데 그게 관청이나 국가로부터 빌려서 예를 들어서 관청의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걸 공전이라고 표현한 거야. 거기에서는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4분의 1. 반면에 귀족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거는 사전이라고 한 거지. 거기서. 그래서 그건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그래서 분수 있죠? 3개 기억해. 10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그러나 이제 말 안 하면 그냥 10분의 1이야. 말 안 하면 조세는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다. 근데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달리 해야 된다. 민전을 경작하는 경우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 관청의 토지를 경작했다. 관청의 토지를 경작했다. 그러면 몇 분의 몇으로 간다? 4분의 1을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귀족의 토지를 경작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생산량의 2분의 1로 한다. 자, 그래서 요거 분수 바뀌지 않게 하세요. 분수. 특히 요거 바뀌지 않게 해서 공전, 관청 토지 경작 4분의 1, 귀족 토지 경작 2분의 1. 그럼 말 안 하면 그냥 10분의 1. 민전 10분의 1, 공전 4분의 1, 사전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간다. 조세로 거둔 세고. 그래서 이제 농민으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제 곡식을 걷는다고. 근데 그 곡식을 지방에서 걷겠지 당연히요. 지방에서 걷어서 이제 서울로 운반을 한다고. 그래서 지방에서 걷어서 서울로 운반하는 제도를 세곡으로 조세로 거둔 곡식에서 이걸 세곡이라고 하는 거야. 세곡. 세곡을 이제 수도인 개경까지 운반을 하는데 그 세곡을 운반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조운제도라고 하는 거야. 조운제도. 그래서 조운제도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조운제도. 조운제도는 어떤 제도다? 조세로 거둔 곡물, 세곡을 운반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조운제도다. 그래서 세곡 운반이야. 그래서 다시 읽어. 조세로 거둔 세곡은 강이나 바닷길 줄. 그래서 개경으로 운반.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조운제도. 그래서 조운제도는 다시 세곡을 운반하는 제도인데 이걸 어디로 운반해야 되냐면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운반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강이나 바닷길을. 그래서 세곡을 강이나 바닷길을 이용해서 개경까지 운반하는 제도를 뭐라 그런다? 조운제도. 만약에 바꿔나오면 육지로 운반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배에다 실어서 움직였겠죠. 그래서 배에다 실어서. 그래서 정리.
조세로 거둔 곡물, 세곡을 강이나 바닷길로 운반하는 제도, 그걸 뭐라 그런다? 조운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조운 제도 개념 반드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조운 제도와 관련해서 지방에 뭘 설치한다? 조창을 설치한다. 조창줄. 그래서 이 조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방별로 중요한 지역에 창 한다고. 그걸 조창이라고 한다고. 창고. 근데 창고를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일대 주변에 이제 곡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했다가 배에 실어서 개경까지 운반한다 이런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창이 모든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으면 안 돼. 자, 조창은 어디에 설치되고? 오도에 설치 줄, 양계줄 설치하지. 양계 지방에는 설치하지 않은 줄. 그래서 그걸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 익류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운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알아놔. 자, 조운 제도란 세곡, 조세로 거둔 곡식을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운반한 제도를 말한다. 조운 제도와 관련해서 각 지방에 조창을 설치했으나 모든 지역에 조창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어디에만 있다? 오도에만 설치했다. 국경지대인 양계지방에는 조창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계지방은 조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곡을 중앙으로 운반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익류 지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 수치제도 중에서도 고려시대 이 조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읽으면 돼.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조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야, 곡식을 걷는 세금이야. 3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징수하기도 했어. 그 다음에 조세의 양은 10분의 1이야. 그런데 민전을 경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분의 1이지만 공존을 경작한다, 관청 토지를 경작한다, 그럼 4분의 1로 가야 되고, 귀족의 토지를 사전 이러면 2분의 1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조운 제도를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조창, 그 다음에 조창은 익류 지역에는 없다. 양계 지방이 거기다. 자, 그 다음에 곡물. 자, 곡물은 호에 부과하여 토산물 등 현물을 징수. 줄쳐놔. 자, 곡물은 어떤 거를 걷는 세금이다? 호에 부과한다. 호. 호세다. 호세. 그리고 뭐? 특산물, 현물 징수한다. 실제 필요한 물건을 주는 거야. 현물. 이걸 이제 특산물, 토산물이라는 개념으로 특산물 내지는 토산물, 현물 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곡물이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다? 호에 부과해서 현물로 징수하는 세금은 곡물이라고 한다. 개념 알아두시고. 근데 조세보다 농민 부담이 큰,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농민 입장에서는요, 이게 납부 절차가 더 까다롭거든. 그래서 조세보다 곡물 부담이 더 컸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종류도 줄쳐놔. 상공출, 별공출 개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까지 하셔야 되니까 개념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정기적으로, 곡물에는 정기적으로 걷는 거는 상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시로 걷는 거, 정기적이지 않은 거, 그건 별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공, 별공.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도 뭐가 더 부담이 컸을 것 같다? 정기적으로 걷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수시로 느닷없이 걷는 거는 더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별공이 상공보다 부담이 더 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역으로 간다. 자, 역은 농민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거야.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 줄쳐놔. 자, 이거는 뭘 걷는 세금이다? 노동력을 걷는 거야.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 이걸 역이라고 한다. 역. 대략 어떤 사람들을 동원했다? 16세에서 60세의 남자 줄, 군역, 요역, 부역 그렇게 줄쳐놔. 대략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가 주로 역의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이때도 삼국시대도 했지만 노비는 역의 의무가 없는 애들이야. 노비는 역의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농민 남자 보통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야. 무슨 역과 무슨 역? 군역과
요역 내지는 이거를 부역이라고 한다. 이거는 일정 기간 복무하는 거고 의무로 일정 기간 이건 군사제도 할 때도 하신 것 같은데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하는 군복무 생활하는 의무를 말하는 거고 이건 일반 자벽부 일반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야. 자벽부로 이렇게 자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거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 개념은 근데 이 중에서 결론은 뭐야? 요 조세 부분이 좀 문제가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조세를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개념 파악 줄 맞춰놔. 자, 그 다음에 밑에 고려는 호를 인구의 장정, 호줄 인구의 장정에 많고 적 인구와 장정에 많고 적음 그거 줄 구등급 줄 그리고 그 밑에다 써놔. 구등호제라고도 써놔. 구등호제. 자, 고려 시대에도 호는 몇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냐면 구등급으로. 그래서 구등호제. 구등호제라고 되나? 그럼 고려 시대도 맞는 거야 일단 구등호제. 근데 호를 나누는 기준이 뭐래? 인구와 장정에 많고 적음. 결론은 사람 수지. 사람 수에 따라 구등호제. 통일신라 시대 때도 구등호제가 적용됐었지. 그리고 인정의 수. 인정의 수 줄. 인정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냥. 인정의 수 기준으로 노동력을 동원. 그거 좋잖아. 그걸 무슨 제도로 간다? 개정법이라고 한다. 개정법. 이거는 부역제도와 관련되는 거. 자, 요역 부역제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노동력 일반 자벽부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노동력을 동원했다? 인정의 수 사람을 기준으로 인정 정 그래서 그걸 개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줄만 쳐놔. 이런 문장이 있다 없다 그냥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경제 이 시간에서는 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뭐야? 농업장려 정책이 뭐냐? 농민 안정책이 뭐냐? 그래서 그 지문 정리해가지고 OX로만 주로 가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치제도 이 부분을 정리를 두 부분을 제일 잘 해두시면 돼. 그 중에서도 뭘 좀 신경 써서 읽어라. 조세 부분을 읽어라. 자, 신경 써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간다. 수치의 근거로 간다. 수치의 근거. 자, 무슨 말이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세금을 거두려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냐? 근거. 그래서 그 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양전사업과 호구조사를 한다는 거지. 양전사업. 그래서 수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뭐다? 근거 사업이 뭐다? 두 가지 크게. 양전사업이 있다. 양전사업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호구조사가 있다. 요 두 가지. 호구조사. 자, 양전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양전사업, 토지조사사업 출. 그리고 무슨 말이다? 당연히 국가가 온 나라에 토지가 얼마나 있으며 농사 짓는 토지가 얼마나 있으며 소유주가 누구며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지. 토지를 전국적으로 조사한다. 토지조사 사업을 뭐라고 한다? 양전사업. 이것도 개념을 항상 조선시대까지 같이 가는 거야. 양전사업은 무슨 사업?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한 다음에 누가 토지를 얼마를 어느 지역에 누가 토지를 얼마를 갖고 있다 그런 걸 다 기록해 놓는다고. 그래서 토지 대장을 만든다. 그걸 양안이라고 한다. 양안도 줄. 양안 토지 대장. 그래서 양전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토지 조사 사업이다. 이것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를 뭐라 그런다? 양안이라고 한다. 양안이란 무슨 문서다? 토지 대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토지 대장에 근거해서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조세 이런 것들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조사에서 양안 작성하고 양안에 근거해서 조세 등을 걷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양안에 기록돼 있는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 조세가 많이 걷히겠지? 그러니까 계속 황무지, 개간장려하게 만드는 거지. 개간장려하게 만들어서 농토로 바꾼 다음에 그 농토로 바꾼 거를 양안이라는 토지대장에 자꾸 기록을 해놔야지. 그러면 이제 조세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수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호구조사는 뭐 해석 안 해도 돼. 말 그대로 무슨 조사야? 호와 구를 조사하는 거야. 가구와 인구를 조사하는 거야. 호구조사. 이것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를 뭐라 그런다? 호적이라고 한다. 호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양전사업 하면 양안, 호구조사 하면은 호적을 작성한다. 호적에는 뭐가 작성돼 있을까요? 그러면 뭐 어느 가구가 뭐야 몇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뭐 남자 여자 뭐 대충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호와 구도 결국 뭐야 호와 구 노동력 동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구가 증가를 해야지만 뭐야 이것도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업은 다 뭐 조세 곡물 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내지는 이걸 걷기 위한 근거 장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수치의 근거라고 하는 거야. 수치의 근거. 자, 그렇게 해놓고 통일신라 시대 때 공부하셨던 민정문서 있죠? 그게 바로 이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이 민정문서 작성 목적이 수치의 근거 장부이기도 한 것이고 고려 시대는 양전사업과 양안, 호구조사와 호적 이게 수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정을 운영. 그래가지고 결국 뭐야 농업 장려하고 농민생활 보호하고 세금 걷는 수지제도 마련하고 근거장부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단 말이야 국가가. 그래서 세금을 걷으면 그게 이제 국가 재정이 되는 거지. 국가 재정. 그리고 국가 재정을 운영한다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고려 시대 재정 담당 관청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정 담당 관청 줄쳐놓으세요. 호부하고 삼사. 호부하고 삼사. 삼사는 미리 하셨지? 자 줄쳐놔. 호부는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 인구와 토지를 파악관리. 그 줄. 호부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삼사 동그라미. 전국의 출납회계 줄. 자,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재정기능은 3사가 모든 재정기능을 담당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3사가 하는 일은 뭐만 하는 거야? 출납회계만 하는 거지. 출납회계. 기타 나머지 좀 거시적인 경제정책이지. 토지와 인구를 관리하고 양전과 호구조사하고 이거 작성해서 토지와 인구를 관리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야? 호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눠서 해야 돼. 그래서 호부, 그 다음에 3사. 자,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은 한번 읽어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다가 쓴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관리에 녹봉으로도 주고 일반 비용으로도 쓰고 국방비로도 쓰고 왕실 경비 등에 지출했다. 특히 어디로 많이 지출했다? 국방비로. 그리고 관청 운영 경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관청 운영 경비로 그건 줄쳐놓으세요. 관청 운영 경비로 지급된 토지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공해전이라고 한다. 그것도 줄쳐놔. 나중에 이건 또 볼 거야. 고려시대 공해전이라는 토지는 어떤 토지다? 관청 운영 경비로 지급된 토지를 말하는 거야. 공해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수치제도 있지. 요 두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나머지는 개념 정리만 해두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로 갑시다. 151페이지. 여기서 고려의 토지제도 개관 있죠? 요것만 간단한 개념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토지제도가 제일 내용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해야 될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가시자고요. 자, 토지와 관련해서 첫째 무슨 사상이 있다? 왕토 사상. 이거는 삼국시대도 봤지. 자, 왕토 사상은 이념적으로 무슨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념적 줄, 토지 국유제 원칙 줄. 왕토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래서 이 왕토 사상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왕토 사상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니까 토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토지 국유를 천명한 것이다라는 거지. 삼국시대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런데 실제로 고려 시대에는 사유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안 맞는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만 해석하는 거다? 이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실적으로는 귀족이라든가 일반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사유지가 존재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왕토 사상은 토지 국유제 원칙을 천명한 이념이었으나 이거는 단순히 이념적으로만 존재한 거고,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에도 사유지가 존재했다. 그게 결론이야. 그럼 왕토 사상을 강조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념적으로나마 왕토 사상을 강조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 그래, 너 소유권 인정해줄게.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읽어보세요.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민전에다 줄쳐놨 또.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민전은 왕토 사상에 의거해서 소유권이 국가에 있었던 토지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었다. 사유지다. 사유지. 자, 세 번째. 국가는 왕토 사상을 이용해서 민전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존으로 편입하여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10분의 1 줄 조세로 징수하기 위해서 강조한 이념일 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표현한다면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강조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토지관계로 간다. 토지관계,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고려시대 이제 토지를 기본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있다. 그게 하나가 뭐다? 먼저 뭐가 나왔나? 지주전호 관계가 있다. 지주 전호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주 전객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반드시 이해하세요. 이거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지주전호 관계를 먼저 본다. 지주 관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토지 관계를 파악한 거다? 소유권 기준 줄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파악한 거야.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있는 자, 소유권이 없는 자야.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는 자. 이렇게 소유권이 있는 사람을 지주, 소유권이 없는 자는 전호. 보통 전호는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 그래서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소유권 줄. 자, 지주는 토지 소유자 줄. 전호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 경작 줄. 근데 이러한 지주 전호 관계는 특히 몇 세기 이후 성행한다? 조선 16세기 이후 성행 줄. 반드시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지주 전호 관계가 있지만 아주 없지는 않지만 어느 때 이후에 특히 발달하기 시작한다. 더 16세기 조선. 그래서 고려시대는 지주전호제가 광범위하게 발달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몇 세기부터라고? 16세기. 자, 그 다음에 전주전객제. 자,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반드시 이해해. 자,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본 관계다? 수조권 줄. 전주전객제는 수조권. 자, 수조권이란 뭐다? 조세. 생산량의 10분의 1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 그걸 수조권이라고 한다. 자, 수조권을 기준으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수조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조권이 있는 사람에게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수조권자를 뭐라고 한다? 전주. 자, 그래서 밑에 전주. 그건 수조권자를 말하는 거야. 수조권자. 몇 분의 몇을 거둘 수 있다. 법적으로는 10분의 1 줄. 그 다음에 전객은 전주에게 10분의 1을 납부하는 자 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토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땅 주인이 소유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 소유권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빌려 경작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 빌려 경작하는 자.
그래서 소유권자를 뭐라고 그런다? 결국은 지주라고 한다는 소리지.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전호라고 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야. 그런데 전주정객은 어떤 경우냐면 이 땅에 소유자가 있어. A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소유권자야. 근데 농민이라고 합시다. 농민. 백정. 이 땅, 이게 민전이야. 결론은 민전. 그래서 민전을 경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땅이야. 근데 농민은 이 민전에서 나는 곡식에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고. 세금으로 어디에다가? 원칙적으로는 국가한테 내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국가한테 10분의 1을 낸다. 그게 조세의 개념이죠. 그렇죠? 조세의 개념. 그럼 국가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은 얘한테 있지만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야. 얘는 얘가 수조권자지. 얘가 수조권자고 얘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자이긴 하나 뭐야? 국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수조권자를 전주, 얘는 민전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10분의 1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전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주, 전객. 그래서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지주전허 소유권 기준, 전주정객 수조권 기준, 전객은 토지에 대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그다음에 전객은 전주에게 납부하는 자. 근데 조세는 법으로 일단은 정해놓는단 말이야.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다음에 민전 별표 쳐놔. 민전 별표 쳐놓고, 자, 민전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고려시대에는 이 민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거든. 자, 민전의 성격에 대해서 하는 거야. 소유권이 개인 줄,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 줄. 따라서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 이 민전이라는 토지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라고 해야 돼. 개인. 그래서 소유권적으로는 사전이다. 소유권적 사전. 자, 그래서 소유권이 개인에게 사유지 줄. 그다음에 뭐가 가능한 토지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 줄. 당연하지. 고려시대 민전은 사유지로서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 두 번째, 민전은 누가 소유할 수 있었다? 백정, 농민 줄, 귀족 줄. 백정, 농민들도 민전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귀족들도 갖을 수 있는 거지. 사유지니까. 주로 무엇을 통해서 형성됐다? 상속, 매매, 개간 줄. 그런데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걸 조세라고 하는 거고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된다? 10분의 1 줄. 그래서 민전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10분의 1을 조세로 납부했다. 이 경우에 국가에다가 냈으면 국가가 전주가 되는 거고 농민이 전객이 된다는 소리지.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 자, 민전은 소유권상으로는 사유지, 소유권상으로는 사유지 줄. 그런데 수조권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전, 국가가 전주 줄. 때로는 사전, 관리가 전주 줄.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과 수조권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토지니까 소유권적으로는 사전이란 소리지 당연히. 근데 수조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민전의 원칙적인 수조권자는 국가란 말이야. 따라서 민전에서의 수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조권적으로는 공전이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전시과라는 걸 공부하면 알겠지만 수조권의 일부를 관리들에게 나눠주거든 국가가. 그러면 때로는 개인들이 귀족이겠지 얘네들이. 관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기도 해. 그때는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수조권적으로 사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결론. 민전은 소유권적으로는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였으나 사전. 수조권적으로 해석하면 원칙적으로는 공전. 그러나 때로는 관리가 징수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사전이 되기도 한다. 수조권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하나 이해를 반드시 좀 하세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밑에 토지제도의 변천 있죠?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해.
그래서 먼저 크게 토지제도의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천만 먼저 하고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고요. 태조 때 역분전 또 외우세요. 태해정광 경성모, 태해정광 경성모, 태해정광 경성모. 세왕이 중요하다. 그리고 태조 때 세왕 물어본다. 태조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뭘 지급했다? 역분전이라는 걸 지급했다라는 얘기야. 역분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고려 토지제도의 개관. 그래서 역분전. 태조 때 실시한 토지제도는 뭐다? 역분전이다. 그 다음에 뭘로 간다? 경종 때. 태해정광 경종. 경종 여기지. 그러니까 광종하고 성종 사이에 경종 때 그때 왕 업적할 때 써놨었죠. 써놓기만 했었죠.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경종 때 뭐 전시과라는 게 처음 시행된다고. 근데 이때를 시정전시과라고 하는 거야. 시정전시과 줄. 그래서 전시과라는 제도는 어느 왕 때 처음 시행된다? 경종. 시정전시과라고 한다. 줄. 그 다음에 태해정광 경성목. 목종 있지. 목종. 그 다음에 현덕정문 이렇게 가는 거야. 현덕정문 순서나 이렇게 갔죠. 요 목종, 그러니까 성종과 현종 사이에 요 목종 때 뭐가 또 내용이 좀 변해. 개정전시과라고 한다. 개정전시과. 이것도 써놨었지. 써놓기만 했었죠. 정치편에서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태조 때 역분전, 경종 때 시정, 목종 때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전시과 제도 완성이야. 여기 경정전시과라고 그래. 경정전시과. 그래서 이렇게 읽어버릇하세요. 시계경 이렇게. 시계경 이렇게.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순서 발음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시계경,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 그러나 합치면 뭐야? 다 전시과지 뭐. 합치면 다 뭐? 세 글자로 뭐? 전시과라고 한다. 세 글자로 밑으로 합시다. 그래서 요거 경종 때 처음 시정, 목종 때 개정, 문종 때 경정. 그래서 요걸 다 세 개를 합쳐버리면 그냥 뭐 전시과 물어보는 거지. 전시과라고 한다. 근데 전시과는 경종 때 처음 실시돼서 목종 때 한번 변하고 문종 때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전시과는 별표. 여기가 제일 전시과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숙, 예, 인 이렇게 갔지. 숙종, 예종, 인종, 의종. 그래서 의종 때 뭐가 일어난다? 무신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전시과 체제가 붕괴가 된다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해서 더 이상 제대로 운영이 못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신 집권기 이후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무신 집권기는 뭐야? 신희, 강, 고원 했지. 고종, 그다음에 뭐 원종. 요때가 이제 몽고 침입기 때 원종 때까지가 바로 무신 집권기죠. 원종 때까지.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때지. 이때가 요때 이제 개경으로 환도해서 실시한 토지제도가 있어. 그걸 녹과전이라고 하는 거야. 녹과전 줄. 녹과전. 그래서 전시과 다음에는 뭘로 간다? 녹과전으로 간다. 녹과전. 자, 그 다음에 원간석기라고 했죠. 원간석기. 그러면 뭐 다 하지. 뭐 근데 고려 후기 전체를 해도 돼.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숙, 충해, 충목, 충적, 공민왕. 그 다음에 우왕, 창왕, 맨 마지막이 공양왕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고려 후기라고 하는 거지. 이건 전체 전반적으로 농장이라고 하면 돼. 농장. 농장이 굉장히 확대된다. 농장 줄. 그래서 지방에서 농장이 대규모로 확대된 시기 어느 때다? 고려 후기 때. 권문세종. 그래서 이제 4대 부들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공영왕 때 전제계열하고 뭘 공포한다? 과전법. 마지막이 이제 과전법 공포. 과전법 줄. 자, 그래서 이게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이야.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역분전, 전시과, 녹과전, 농장, 과전법. 여기 가장 기본적인 순서로 나오는 거야. 역분전, 전시과, 녹과전, 농장,
그다음에 과전법,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 중에서 내용적으로는 고려시대는 전시과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지배 세력으로 호족, 맞지? 이때는 호족이겠지. 호족이겠죠. 그다음에 전시과 하면 누가 할까? 문벌귀족. 문벌귀족. 농장이란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농장이란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검문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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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사대부. 마치 사대부. 사대부가 이거 주도한 거지. 사대부. 그래서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틀이 항상 있어야 되는. 항상 있으면서. 자, 그래서 요 순서하고 요 내용 알아두시고 지배 세력도 좀 시기를 항상 시기를 생각하세요. 내용도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구체적으로 토지대의 구체적인 내용 있죠? 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